대치동 스카이입시교육의 사관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기신입니다. 본 강좌는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 준비를 위해서 2024학년도 기출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제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강좌입니다. 자, 먼저 사관학교 시험은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만약 불합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겠죠. 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요.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7월 29일 토요일에 실시가 됐고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없이 독서와 문학 30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50분이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 문제가 30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등급제로 진행이 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세 과목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조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6점 내외,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6점 내외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학생들마다 전부 좀 다릅니다. 편차가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된 내용을 좀 보시면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세 지문이 5문항씩 출제가 됐고요. 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다지 예년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EBS 반영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출제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론적 사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답률 상위 문항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제 요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제 이 사관학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영역과 독서 영역을 나눠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양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 안배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시간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하고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들을 다 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시험지를 가지고 간단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서 지문부터 출제가 됐죠. 첫 번째, 자,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유에 대해서 이 인지언어학자들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체적 경험인 선개념적 경험을 제시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통해서 결국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마지막 요 부분에 가서 있죠. 개념적 은유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념적 은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영역은
선개념적 경험이 반영된, 아까 보셨죠?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선개념적 경험이 반영된 일상적이고 익숙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 근원 영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표 영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낯선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개념적 은유를 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이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제 방향적 은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하죠. 존재론적 은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은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역시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예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개념적 은유가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개념적 은유가 갖는 의미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어가 가진 특징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개념적 은유가 목표 영역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즉 이 낯선 목표 영역,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는 그 과정에서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이 토론에 대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글 전체의 흐름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독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단별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까 이 개념 유형 분류하는 거 보셨죠?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 세 가지, 그리고 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뭐 전형적인 일치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 중간에 아까 선개념적 경험이 신체적 경험이다라고 했는데 무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죠. 이런 건 이제 실수하지 마셔야 되겠고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념적 은유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핵심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읽어 내려가면서 판단을 하셨어야 됐는데 어디 있었어요? 아까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마지막 문단.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선택지 5번 효율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해요. 목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자,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목표 영역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인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식을 제약한다. 요걸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독서 지문 읽기가 되셔야 돼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쉬웠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만 반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웠다고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지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오히려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시험에서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앞으로 좀 시험의 이 경향이 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독서 영역 문학은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독서 영역이 쉬워지면서 전체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독서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해야만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독서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예년의 시험만큼 걸릴 수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을 읽는 부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문맥을 정확히 볼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전체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볼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뭐 어렵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저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방향적 은유에 대한 설명을 잘 보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익숙한 근원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제 저축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자, 선택지 가서 보시면 높다라는 목표 영역을 저축률이라는 근원 영역으로 개념화했다라고 나왔는데 바뀌었죠. 그죠? 이런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공적연금제도, 연금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적 소득 분배, 즉 적립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시간적 소득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부가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세대 간 소득 분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적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전체 글의 이제 흐름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영양 부분에 대한 예측이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응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방법이든 이 예측이 잘못됐을 땐 이 불만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지문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이제 가르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연금을 산정을 할 때 소득 비례 부분과 그리고 균등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소득 비례 부분은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게 지급하는 금액이래요.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연금을 많이 내고 기여금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연금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부분은 동일한 시기에 퇴직하는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금액이래요. 즉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금액이래요. 기여금은 다르게 냈겠죠. 소득에 따라서. 근데 똑같이 지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금을. 그럼 누구에게 유리해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겠지. 그지? 자,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균등 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나 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소득 대체율이나 연금 수익률을 낮춘다는 거죠. 즉 기여금을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많이 걷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적게 걷어서 그걸 고르게 나눠줌으로써 뭐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그리고 수직적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금 산정 방식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6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그냥 일치 문제죠. 자, 여기 근데 이 문제가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요 9번 문제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5번 선택지 보시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금을 소득에 비례시킨대요. 맞나요?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소득에 비례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이 균등 부분을 즉 소득 비례 부분이 아니라 이 균등 부분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계층 간 소득 재분배라는 이제 효과를 만들어낸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라고 나왔었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요걸 이제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캐치해 내시는 게 이제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기억니은은 이게 뭐죠? 앞에서 기억이 지금
적립방식, 부가방식.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에 대한 이제 일치 문제였습니다.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에 대한 일치 문제. 즉,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기여금 총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기여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소득이 증가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총액도 증가하게 마련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이유, 이제 연금 수익률과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제, 아까 그 6번 문제랑도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 연금 산정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여율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가입자가 퇴직하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라고 나옵니다.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이게 뭐죠? 균등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입자 개인의 퇴직 전 월평균 소득. 이게 소득비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연금을 산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요거 이제 선택지 하나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건 이제 설명은 뭐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1번 선택지 보세요. 연금 산정 공식에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뭐였어요?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균등 부분이죠. 균등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가 소득 비례 부분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겠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그죠? 균등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비례 부분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죠. 이게 낮은 가입자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연금을 산정하는 그 방식 속에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까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마지막 지문인데요. 암세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까지 A 표시된 부분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수지상 세포와 이 T세포가 어떻게 이제 이 암세포의 발생을 예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 암이 발병하기 힘들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면역관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이 면역관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장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항원을 지닌 세포를 정상세포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면역관문의 개념인데, 그거를 이 암세포 표면에 PDL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그 면역관문이 나타나게 되면서 암세포가 이 T세포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 부분 이 문제로 이제 거길 바로 가보시면, 여기서 수용체의 PDL1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 면역관문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면역관문이 활성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려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표시된 그 다음 부분, 이 종양이 관찰됐을 때, 즉 항암 치료라고 하죠. 항암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고요. 그 5가지 방식이 이제 각각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 이런 내용 나왔는데, 자, 이건 11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지문이 나오고 첫 번째 문제부터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문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면 여기 선택이 지금 답이 제시문에 지금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끔 답을 써놨어요. 그게 지금 답이 2번이거든요.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서보다 유전자 변이 속도가 빠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돼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세포는 항상 과도하게 증식을 한대요.
이 증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전자 변이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건데 이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면 암세포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항상 과도하게 증식을 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급속히 증식하는 과정에서 이 증식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암세포처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유전자 변이 속도가 빠르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읽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5가지 항암 치료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요게 5번이 틀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가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각자 이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A, B, C 3가지 뭐라 그럴까 변수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각각 이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답은 4번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게 좀 5번 선택지하고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 질문 이제 박목월의 나무가 나왔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뤄지는 시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처음 본다고 하더라도 문맥 따라서 쭉 읽으시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이 송재학의 흰뺨 검둥오리라고 하는 지문인데, 이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읽고 이 시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한다 라고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요렇게 문제 보기에서 설명을 주죠.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먼저 읽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문맥을 정확하게 읽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현대시에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시를 공부하실 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4번 선택지. 자, 거울을 산산조각 나기 위해 팽팽한 상태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이 늪이 긴장과 평온의 연속이라고 하는 삶의 진실을 내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늪은 산산조각 나기 위해 팽팽한 겨울, 긴장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이 늪이 결국 이 거울이 수면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늪은 이런 거울이고, 그 수면은 그 모든 것에 일일이 구겨지다가 반듯해지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기에 설명해서 긴장했다가 평온이 찾아오는 그 연속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게 지금 이제 긴장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육신의 한계라고 연결을 짓고 있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주어진 설명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드시 현대시에서 이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인데요. 현대소설은 뭐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에 대한 설정과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그 인물들의 그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앞부분의 설정에서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라고 하는 인물이 뿌리 뽑힌 존재다라고 하는 게 문제 보기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던 그가 뽑혀나온 뿌리에 깊이 파고든다는 거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걸 또 작품화합니다. 그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타인, 요게 누구예요? 고모 할머니죠. 그죠? 고모 할머니를 이해하는 과정, 그 과정을 내가 지켜보고 서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내가 고모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나타나는 나의 그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 지문 읽기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선택지 보시면 3번 선택지, 고모 할머니가 나의 손을 더듬어 찾던 것은 실은 품어줄 한 줌의 흙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서 그의 작품을 본 내가 자신의 뿌리를 고모 할머니에게서 찾게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글에서 뿌리를 찾고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죠. 그죠? 나는 고모할머니와 자기가 닮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고 고모할머니를 이해하는 그런 인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누구냐? 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철거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그 모과나무의 그 뿌리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그 뒤에 그 모과나무 아래에서 그 모과나무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와 내가 이제 목욕탕 탈의실 거울을 통해서 고모할머니를 닮았구나 라고 하는 거. 즉 그는 모과나무 뿌리와 닮은 거고 나는 고모할머니와 닮은 건데, 그 인식을 통해서 내가 그를 이해하고 고모할머니를 이해하는 인물인 거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자신의 뿌리를 고모할머니에서 찾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닌 거거든요. 그 내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고요. 이런 식의 이제 읽기가 역시 소설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보기를 적절히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이제 무조건 필요한 걸 거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각자 보시는 거로 하고요. 자, 요거 중요하죠. 이 A 부분이 아까 그 부분입니다. 그와 그 모과나무 뿌리가 동일시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목욕탕의 그 거울을 통해서 고모할머니와 자신이 닮았다고 이제 보는 부분. 자, 1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연시조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사가 나왔습니다. 연시조와 가사는 이제 그 출제 비중이 빈도수가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대목의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내용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문맥을 잠깐 보시면 홍진의 절교하고 흰구름으로 벗을 삼아. 자, 홍진은 속세를 말하는 표현이죠. 절교한대요. 속세를 멀리하겠다는 거고, 흰구름 자연을 벗을 삼아 녹수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가니, 이해했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묻혀서 걱정 근심 없이 늙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이 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그렇게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헌사할까 두려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한지락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헌사할까 두려워라, 이 헌사할까 원래 야단스럽다 그 정도의 의미로 읽히는 표현인데 여기선 읽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무한지락을 뭐 야단스럽다고 할까 두렵구나 라고 해서 어쨌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문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딨나, 이건 나였고, 자, 요 문제죠. 4번 선택지. 강호에서의 생활을 헌사할까 두려워라 라고 한 거. 이건 자기가 무한지락을 즐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야단스럽다고 할까 두려워라 이제 한 것에서 고독감을 읽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는 그 무한지락을 계속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자, 이런 식의 문맥 읽기.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 이 읽기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각자 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포벌. 고전포벌은 이제 인물의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그런 설정들을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갈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지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충렬전이잖아요, 유충렬전. 군단포벌 같은 경우에 이제 사관시험에서 특히나 많이 다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군단포벌과 관련된 것들은 또 지문에 많이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지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물관의 설정은 맨 처음부터 주어지고 나오죠. 여기 이제 천상계에서 쫓겨난 유충렬과 정한담. 얘네들이 이제 이 천상계에서의 갈등이 인간계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쭉 나와 있고요. 뭐 주인공 유충렬이 당연히 이제 뭐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문제는 요 문제죠. 마지막 문제.
이제 이 제시문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조금 주고 있는데, 이 윤리적 정당성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주인공이 이제 그런 윤리적 정당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비윤리적인 반동인물이 그걸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서 자, 이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충렬의 심란한 마음을 이겨내고 한담이 지금 아버지의 편지를 거짓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한담을 다시 공격을 해서 도성안으로 물리쳤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윤리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건 아니죠. 그죠? 윤리적 정당성은 원래 이제 이 충렬이가 실현하려고 하는 가치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한담이 충렬이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진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한 주인공이 이제 한담을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정당성의 회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그 정도가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뭐, 크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갈래별로의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그 갈래별 특징과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한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선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이제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짧아지고 좀 쉬워지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그 사관학교 시험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올 겨울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윈터스쿨에서부터 그 준비가 시작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